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가장 주목받는 장소 중에 하나가 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유입되는 장소로 방역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게 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역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공항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일본 또한 다른 이유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이번 사태를 겪으며 새삼스럽게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페TV의 지난 영상에서 언급된 영웅들만 해도 대한민국 보건당국을 비롯해서 문자 한 통에 대구로 내려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환자들을 치료한 500명의 의료인들, 이들에게 매일 맛있고 신선한 도시락을 제공한 대구의 레스토랑 선서인더가든, 힘내라며 마스크를 무료 배포한 무모한 연예인, 자신이 쓸 마스크를 3355 모아 경찰서 또는 관공서에 기부한 이름 모를 선임들까지. 근데 여기 영웅 하나 더 추가해야겠습니다. 바로 공항의 방역 전사들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을 넘겼지만 이번 사태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해외발 입국자들의 관문인 인천공항 종사자들에게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항 종사자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단연 돋보이는 성과입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공항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오가는 곳으로 인천공항 업무 종사자만 수천 명에 이르기에 이번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우려되는 곳으로 꼽히는 곳이 인천공항이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검역관들은 특별 입국 절차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검역대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24시간 입국자들의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는 사람 하나하나 검역을 실시하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와 이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은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검역 최전선인 인천공항 관계 직원들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라고 이번 사태의 대응이 쉬웠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의 지침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직원들 간 혼선도 자주 발생해 의견 조율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인천공항 검역관들은 사태 초기 우한 교민들을 데리고 오는 전세기에 지원 인력으로 탑승한 바 있는데요. 전세기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의사와 간호사, 검역관 각각 2명씩 6명과 외교부 직원들이 모여 중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유증상자는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논의를 했지만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우한공항에 도착해버렸고 검역 및 유증상자 격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애를 먹었습니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인천공항에서는 환자를 분리할 때 사용할 식별 목걸이가 필요했습니다. 유증상자 등을 구별하기 위해 인천공항 마크가 새겨진 목걸이 8,000개를 직원들이 밤새 종이를 오리고 목걸이에 넣어 다음날 아침에 검역소에 전달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밤새 만든 목걸이는 청록색은 유증상자, 흰색은 유럽발, 파랑색은 미국, 노란색은 외교관과 공무원, 보라색은 특별기, 자주색은 단기 체류자 등으로 나눠 일반인 승객과 구별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측의 간절한 요청으로 환기 개방형 선별 진료소가 들어선 것인데요. 이 워킹스루 진료소에는 소독 시간을 줄여 5분에 한 명꼴로 하루 최대 2,000명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 하루에 2,000명이요? 일반 워킹스루 진료소에서는 그만큼 못하는데요?
맞습니다. 인천공항 워킹스루 진료소는 기존의 것으로는 만족 못했는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일찍이 일선지역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도된 워킹스루 검사법은 공중전화 박스 같은 부스에 대상자가 들어가 의료진과 접촉하지 않고 검체를 채취받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공중전화형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40여 곳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검사 후 부스 소독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대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오픈형 워킹스루 진료 방식은 넓은 야외 공간에 벽면 없이 천막을 설치해 사방팔방으로 개방되어 있어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되는 게 기존의 워킹스루 진료소와의 차별점입니다. 검사 중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확산되더라도 곧바로 바람을 통해 날아가 감염의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공간이 개방돼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 또한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검체 채취를 받기 때문에 공간을 소독해야 다른 유증상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인천공항 진료소는 이런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독 시간을 줄이니 검사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개방형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10명과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31명, 군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배치되며 무증상인 유럽 입국 외국인 전체와 미국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는 인천공항의 위생을 책임지는 청소부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 ABC SNS 채널에서는 그들은 모든 것을 닦습니다. 사람들 손이 어디 닿든지 그들은 확실한 소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라며 인천국제공항 미화원 분들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미화원 분들뿐 아니라 인천공항에는 방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24명의 방역원들이 인천공항 전부를 방역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일하다 보면 볼일 못 볼 일 다 겪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방역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방문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약재가 묻을 수도 있고 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세탁비를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내 가방에도 좀 뿌려줘라, 내 신발에도 좀 뿌려줘라, 어이없는 요청을 하는 사람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시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가시는데요. 이분들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희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방역인인데 해야죠.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인천공항 종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세탁비 물어달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또 가방이랑 신발에 소독제 뿌려달라는 사람은 누구세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없는 사람들 여기 또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위기를 맞은 일본 공항인데요. 일본 대표 공항 중 하나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국제선 승객이 빵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018년 9월 태풍으로 공항이 침수된 이후 처음 발생한 상황입니다. 간사이 공항은 중국 한국항공사가 일본 노선을 늘리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작년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일본 정부가 이 두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며 3월 외국인 방문자 수가 작년보다 무려 93% 줄었습니다. 일본 관광청이 통계를 발표한 1964년 이후 5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98.5%, 한국인이 97.1% 줄었습니다. 일본 공항 나온 김에 나리타 공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일본의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 공항이 공항에 설치한 불판지 대기소로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최근 나리타 공항 로비의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되었는데요. 공항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공항에 머물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입국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로비에 설치한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본인 누리꾼들은 얇은 골판지의 방역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창피하다. 일본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냐? 일본 정부는 입국자를 위한 임시 숙박시설도 확보하지 못하는 거냐? 도저히 선진국의 대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다가 감염되는 사람도 나올 것 같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무슨 골판지 덮고 자다 얼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골판지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니 지난 1월에도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친환경적 소재라며 골판지로 만든 침대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문매를 맞았잖아요. 아베씨도 혹시 골판지 덮고 자요? 골판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맞다, 아베씨 친구가 골판지 회사 한다 그랬지? 아 진짜 의리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베씨 같은 친구 하나 두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어요. 혹시 그 골판지 침대 구매는 못해요? 아니 한번 누워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 그딴 거 계속 만드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에이 안되겠다. 방사능 묻은 거 괜히 썼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안되잖아요. 그냥 니들끼리 쓰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이란의 한국 국적 유조선 납포 사태가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대표단을 긴급하게 출국시켰습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보단장의 출국 전 공항에는 취재진이 인사이례를 이루었습니다. 현지에서의 활동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부 카운터파트도 만나고 한국 선박 억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경로로 만날 것이다. 이번 출국은 10일에 예정된 최정공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 준비 작업과는 별개입니다. 서로 업무가 다릅니다. 사실 이란 측은 한국의 방문을 대놓고 거부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관련해 대변인 성명을 공개했었죠. 이번 이슈는 철저히 기술적인 것이다. 한국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양국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이후 외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거절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해양 오염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향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란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박 납포의 이유가 해양 오염 때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은 이미 전날 속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동결된 원유 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오히려 인질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이 강경한 태도로 나왔지만 외교부의 파견은 순조롭게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강한 척을 하네요. 최 차관의 방문은 이미 논의 중이었던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국이 아직 어떠한 형태의 방문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사실 외교적 방문의 필요는 없다. 이란 당국이 강한 어조로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를 천명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대표단은 이란 외교부 등과 교섭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규제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란에게는
크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한국 개미호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교부 인력이 확인하면 선박 억류의 이유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란 정부의 공개 입장대로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인지 동결자금 문제에 대한 불만 등 다른 동기가 작용했는지 말입니다. 한편 이란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납포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철강업체 등 17곳의 기업과 이란 국적자 1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바지까지 이란에 강공을 퍼붓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KFCC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란 업체의 철강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인 흑연 전극 300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후원하고 억압적인 체계를 지원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하는 이란 정권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무부도 동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란 자회사 한 곳과 회사의 최고 경영자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역시 재무부와 동일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에 대해 공격적인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다. 제재를 회피하거나 이란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수행하게 하는 누구든지 제재의 대상이 된다. 한국을 건드렸더니 오히려 미국에게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그림이네요. 미국의 강공에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스두군 사령관의 암살에 관여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 당국자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인터폴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죠. 또한 이란 국방부는 대규모 무인 정찰기 훈련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살 드론 비행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무인 정찰기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왜 드론일까요? 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난해 1월 3일 미군의 무인 암살기에 의해 폭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명목적인 이유는 이란이 핵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통보하며 포르도 핵시설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농축도를 3.67%로 제한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우라늄 농축은 20%를 넘어가면 무기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란 국영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지난 5일 다시 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란은 우라늄을 40에서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상당히 도발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한국의 선박까지 납치한 것입니다. 이란이 긴장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오는 20일 출범하게 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당장 발등에 불이 된 것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는 이란 핵 합의에 관여한 핵심 인사를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차기 외교 라인에 전진 배치된 인물들을 보면 이란 문제가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백신 공동 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란 측의 백신 구매를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한국 시중은행에 쌓여있는 7조 원가량의 석유 대금 원화 계좌를 코백스 퍼실리티에 송금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 재무부의 특별 허가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란 쪽에서 한국을 경유한 코백스 퍼실리티의 참여를 망설이고 있죠. 원화를 코백스 측에 송금하려면 결국 달러 환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